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거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청창사, 초창패, 창업중심대학 등에서 합격 여부가 나왔습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기를 저도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솔직히 합격보다는 탈락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탈락한 창업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MVP를 포함해서 고객 인터뷰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왜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을 했을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류 탈락의 이유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선호도가 딥테크나 유망산업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심사위원 분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선호하는 아이템은 역시나 스케일업에 가장 유리한 딥테크 기술, 그리고 또 의료나 반도체와 같은 이런 유망산업에 대한 선호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분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은 투자사에서 온 투자 심사역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딥테크나 유망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점점 이 딥테크 관련 아이템, 즉 AI나 로봇, 반도체 등등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창업팀들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제 AI가 지금 저변 확대된 시간들이 한 2-3년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레슨런들을 지금 갖고 있고 스킬을 잘 보유한 팀들이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망산업에 속한 아이템 지원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의료 분야와 같이 이런 영역들을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특히 뭐 의대생이나 치대생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아이템 지원율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리지널 전통 산업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아이템들을 가져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탈락 이유 100% 중에 한 80-90%는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아이템에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팀들 중에 이번에 합격했던 팀을 보면은 화장품 분야와 관련된 팀인데 이 중에서도 선크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을 보면은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기회 요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마치 여기에 새로운 테크를 적용한 기능성 선크림이라는 영역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선크림이 아니라 여기에 기술 요소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가 뛰어난 아이템으로 포장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또 창업팀을 제가 우연찮게 최근에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그 팀은 여러 번의 사업을 탈락을 하고 나서 그래서 왜 탈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했고, 그 멘토링 하면서 제가 확인했던 거는 똑같은 화장품인데 거기에는 기술 요소를 다 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 요소를 왜 뺐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심사위원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 기술이라는 내용들을 최대한 다 뺐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이 레드오션에서 하나의 선크림인지 아니면은 이 레드오션에서도 기존과 명확한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게끔 기술적인 요소를 적용한 기능성 선크림인지 이런 포지셔닝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당락이 결정됐다라는 거를 저도 몇 번의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 번의 확인을 했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단순한 아이템이라도 여기에 최신 기술을 내가 어떻게 랩핑을 할 거냐, 즉 씌울 거냐가 정말 이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여기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한 번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비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까지 이뤄낸 경우들이 합격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멘토링 했던 팀들 중에 매출까지 가지고 온 예비 창업자,
그리고 매출은 아니지만 사전 구매 의향까지 가져온 창업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사전 구매보다는 매출까지 이끌어낸 경우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인데도 어떻게 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이미 개인 통장으로라도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나는 이미 매출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실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라는 걸 강하게 인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창패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특히 정보통신 분야를 제가 봤을 때는 연매출이 거의 한 3억에서 5억 원 이상 정도 나와야지 심사에서 통과가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사업자를 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창패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낼 때는 연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 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단순하게는 고객 인터뷰, 두 번째는 MVP나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 인터뷰를 받거나 사전 구매 의향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데 사실 합격했던 팀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매출까지 이끌어내서 이걸로 사업 계획서에 어필을 했을 때 통과된 경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멘토링 했던 팀들은 멘토링 하기 전에 사전 구매 의향까지를 가져왔었는데 어떤 팀은 사전 구매 의향을 가지고 제도전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멘토링을 받으면서 제가 반드시 매출까지를 반영을 해라라고 했는데 매출을 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 중심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는 합격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A/B 테스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매출까지 이끌어내야지 심사위원 관점에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나 수도권은 거의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냈던 아이템 그리고 수도권에 냈던 아이템 여기를 저도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지역에서 선정됐던 아이템들이 수도권에서 넣었으면 탈락할 정도로 약간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도권보다는 지역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지역발이냐 수도권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결국에는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 있는 경쟁률이 훨씬 더 수도권보다는 유리했다. 그리고 또 지역권에 넣었던 아이템들의 경쟁력을 봤을 때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이번에도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워낙 지금 넘사벽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제가 봤던 창업 중심 대학 같은 경우는 뭐 70대 1, 뭐 100대 1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경쟁률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굳이 지역까지 내가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그냥 사업 잘 검증하고 여기서 매출까지 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다음 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창업자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경쟁률이 넘사벽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매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대략 한 20대 1, 뭐 30대 1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50대 1, 70대 1 이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결국에는 경쟁 비교이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원래의 취지인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치 초등학생인데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떼고 들어온 것과 거의 같은 케이스인 거죠. 한마디로 이미 MVP까지 만들어 가지고 매출까지 내야지 예비 창업 패키지나 또는 이런 창업 중심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심사위원 눈에 들어갈까 말까 할 수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본래 취지하고는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동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갈 정도로 경쟁률이 너무 지금 넘사벽 수준으로 온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더욱 많이 풀어 가지고 경쟁률을 낮춰 버리든가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창업으로 지원하는 창업자들이 계속 지금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우려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템을 선정하는 여부에 대해서 중요도 여부를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이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 이거는 거의 1순위라서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아이템에 랩핑을 잘 씌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만을 해온 게 아니라 정말 고객으로부터 매출까지 끌고 왔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쯤은 되짚어 보면서 나의 현재 수준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 그리고 사업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팀들이 극복했던 그 수많은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과정을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 단계에서 사업화를 검증하는 그 디딤돌 단계에서 보면은 정말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마중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많은 멘토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우리의 선택은 이 지원 사업을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창업을 안 하실 거냐라는 거죠. 사실 이거 외에도 저는 지원 사업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추경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재창업이나 또 다른 지원 사업들에 대한 후속적인 또 지원 사업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은 계속 뜰 거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나 또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4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창, 초창, 창중대, 청창사가 떨어졌다고 창업 안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지원 사업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3할 타자들은 정말 잘하는 타자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3할 타자라는 거는 10번의 기회 중에 3번의 안타를 쳤을 때 우리는 3할 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번의 지원 사업 중에 2개, 3개만 돼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경쟁률이 조금씩은 나눠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초창, 창중대, 청창사 같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앞단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필터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지원 사업에서 떨어져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지원 사업으로 갈수록 이런 지원 경쟁률들이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돈을 내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단순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돈을 내는 고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나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내 고객을 찾아서 발굴하고 검증하는 게 1순위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맞는 아이템들을 피보팅하고 그리고 또 포장을 하시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일단은 지금의 내 아이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화 검증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드셔야지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고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지원 사업의 결과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 지금의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굳이 지원 사업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투자 유치. 나는 뭐 투자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부트스트래핑, 즉 지원 사업이나 투자 없이 자체 매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은 본인의 아이템이 속한 해당 분야에서 성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제2의 아마존, 제2의 쿠팡 이처럼 기존에 성공했던 기업들에서 새로운 또 혁신 기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심사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공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제2의 뭐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공격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성공 기업의 사례를 반드시 벤치마킹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정석비즈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니콘 기업들 그리고 성공 기업들의 사례들을 제가 계속 데이터베이스와 누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내 아이템에 입히시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내가 매출을 내는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결국은 기술을 내 아이템에 입히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성형 AI를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내 아이템을 심사위원 눈높이에 맞춰서 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레드오션의 아이템들이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요소가 적용이 돼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꼭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이템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R&D 자금이 꼭 있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와 같은 게 이러한 부분이죠. 즉 자기 자본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금형도 떠야 되고 또 그리고 모델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돈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서 정부 지원이나 투자가 없이 자기 자본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렇게 창업에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안 됐을 때가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디어 발산법과 같이 이런 초기 단계의 창업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을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템을 찾을 때는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큰 분야에서 찾기를 요청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적은 비용으로도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 분야로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주로 서비스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일 수도 있고 이쪽 영역인데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창업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이 될 때까지 계속 버틸 거냐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 되기 전에 나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갖고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의 아이템을 잠시 내려놓고 적은 비용으로도 내가 사업화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이템을 피봇을 할 거냐. 이거는 저는 한번 진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이라는 거는 항상 이 리스크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창업이라는 걸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창업에서 얻은 레슨언더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보셔도 되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창업이라는 영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고 단기간에 사업화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피벗을 하면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솔직하게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심사위원 관점에서 서류 평가에서 탈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저는 무엇보다 내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시면 이 과정에서 또 향후에 있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